America has given us an unprecedented and powerful mandate. We have taken back control of the Senate. Wow, frankly, this was, I believe, the greatest political movement 트럼프 후보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사실상 승리를 결정지으면서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부의 추가 기울어진 어제 오후 4시 30분 플로리다의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 선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먼저 보시죠.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지난 선거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개표가 닷새 지난 후에야 비로소 승리 선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이번에는 그 이상의 초접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간 운대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뭐 많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50대 50을 네네.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뭐 이길 것을 예측을 저도 트럼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은 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승리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저도 못했는데 아무튼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미국 이제 남부 지역인 소위 선벨트라고 하죠. 그쪽과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지지세가 강한 블루월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러스트 벨트, 이제 쇠락한 그 공업 지역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박빙 대결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7개 경합주의 승패 여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개표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다. 네네. 이제 이렇게 봤었던 건데요. 아무튼 이 7개 경합주에서 일제히 이 지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이기 때문에 승패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결과가요. 그래서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지아, 그다음 펜실베니아 등 이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었고요. 이제 최대 이제 격전지로 우리가 다 관심 있게 봤던 펜실베니아에서조차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하니까 뭐 네네. 여기가 선거인단 19명이니까요. 뭐 사실상 승리를 굳힌 셈이 됐죠. 네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 오후 1시 25분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30명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하고는 차이가 벌어졌고요. 밤 한 10시쯤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하고 해리스는 224명을 얻음으로써 이제 당선됐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확보한 이제 선거인단 수가 지금 아직도 개표가 다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라서요. 네네. 근데 지금 295명을 확보를 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뭐 매직 넘버라는 270은 이미 훌쩍 넘겼고 뭐 3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는 이제 선거인단뿐만이 아니라 이번 굉장히 특이한 것은 2004년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이렇게 공화당 후보가 절대 득표에서도 우위를 점한 것은요. 이게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는 물론 이제 선거인단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당선이 된 것이지만 절대 득표율에서는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앞섰었기 때문에 이게 꼬여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이 뭐 간접적이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절대 득표를 한 후보가 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 방식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런 걸 의문시 여기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그런 논란조차 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이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민 교수님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후보는 경제, 불법 이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강조를 했는데 해리스는 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구호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과연 미국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까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트럼프를 선택했단 말이죠. 이렇게 트럼프가 승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판세의 힘이 큰 거였죠. 네네. 저희가 미국 대선을 예측할 때 주로 보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그거하고 미국 내 경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미국 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경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제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물가 실물 경제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이게 판세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보면 판세가 어떤 표심의 한 95%를 차지하고 한 나머지 선거운동 캠페인이라고 하는 선거운동의 한 5%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판세가 가진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힘이 제대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은 판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진 거죠. 네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교란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셧다운 봉쇄를 하면서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성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가라든지 이자율도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민들이 한 3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선 기간이 다가오니까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더 경제 지표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아지고 성장률도 이제 좋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세계에서 나홀로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보는 경제는 어려운 거죠. 삶이 네. 팍팍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파악하고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고 네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강조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재선이 되면 미국의 미래는 위태롭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미국 대내적인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낙태권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수호, 낙태권을 들고서 대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덜 이제 설득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바이든의 연속성, 승계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경제나 남북 국경 문제에서 뭔가 차별화되는 걸 조금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이 시간이 너무 짧고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잘 하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결국은 경제 부분에서 남북 국경 문제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상보다 손쉽게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핵심은 경제였는데 미국의 지표는 좋아졌어도 그래도 구체적인 서민들의 삶은 빡빡해졌고 이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표심이 이제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7개 경합주를 우리가 다 관심 있게 봤었는데 네네. 남부는 그래도 트럼프가 좀 유리하고 북부는 정말 해리스가 이제 이기려고 한다면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셋은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뭐 위스콘신 같은 데도 넘어가고 미시간도 넘어가고 이제 펜까지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승리를 굳혀버린 셈이 됐는데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쇠락한 공업지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윙 스테이트로서 왔다 갔다 함으로써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이제 블루월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제 민주당이 강세를 본래 전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이 좀 조합으로 이제 어떤 집단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였던 지역이었던 게 맞는데 그들이 이번에 결국은 다 트럼프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백인들도 그렇지만 꼭 백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유색인종들도 이런 아까 앞에 우리 말이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 그리고 본인의 그 삶의 그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성, 이 지역의 다시 부흥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앞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이제 소위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결국은 사법 리스크였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뭐 미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명예죠. 형사 기소가 그렇게 된 첫 사례고, 심지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도 있고요. 이 네 가지 사건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좀 뭐라고 숨통을 틔워줬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이 면책 사유를 좀 넓게 해석하겠다. 특히 재임 기간 중에 벌어졌던 일이거나 뭐 재임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은 결국은 공무의 연장선에서 이제 보겠다라는 식의 이제 좀 넓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숨통이 트여졌던 부분이 있고, 심지어 재판 일정도 이제 그 대선 이후로 미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발목을 잡던 시츄에이션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났었고, 네네. 또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TV의 그 소위 그 쇼를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텔레비전의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비춰지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그렇게 지금 암살 시도까지 당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런 포즈가 나온다는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지금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인데, 네네. 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런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지금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도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일어서면서 뭐 역사적인 그 사진을 한 장을 탁 남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물론 이것이 얼마나 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좀 차치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 등등을 오히려 결집의 그 동력으로 이렇게 삼은 그런 좀 모양새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진짜 영화의 한 장면 네. 같다 그 생각 들었었는데 네. 그런데 민 교수님 전체 득표수에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제 기억에는 처음에 해리스가 딱 등장했을 때에는 해리스 기세도 굉장히 등등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완패를 당한 걸까요?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지지층들이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이제 한쪽이 우세하면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대표성, 표집의 어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에서 어떤 균형을 맞췄던 것 같은데요. 실제 투표에 있어서는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동원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파, 부동층 수에서도 저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부동층들은 해리스 후보를 더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투표용을 막상 열고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나 남북국경 문제, 실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층도 최소한 6대4 정도는 트럼프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해서 동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등장한 후보로서 거기서 한계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집에 실패한 것, 그게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이 네네. 주로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층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한, 그러니까 최대한 경험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가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5대5 정도로밖에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한 2, 3% 정도가 주요 경합자에서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그 세이프 스테이트라고 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훨씬 더 큰 격차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을 득표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글쎄요, 샤이 트럼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무래도 네네. 샤이 트럼프라기보다는 그냥 이번에는 트럼프 지지층들이 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했던 유권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화당 지지층이 거의 결집을 완료했다. 근데 그분들이 그리고 거의 적극적으로 동원이 됐다. 네네. 그거를 이제 샤이 트럼프로 보셔도 좋고, 네네. 저는 이제 지지층의 총동원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 교수님 이번 선거는 사실은 후보 교체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해리스가 중간에 이제 딱 등장하게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한테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면에 시간이 있었어도 해리스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런 그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다 각자 이제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네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는 본인이 다시 나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 계속 얘기해 왔었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기정사실로 이미 알고 시작한 게임이었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바이든 현직 대통령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특히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너무 그 좀 대비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불리해지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에 같이 부통령을 했던 해리스로 그냥 이렇게 뭔가 이양이 된 듯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를 누린 그 시절도 잠시 있었고 그리고 또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층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풀뿌리에서부터 일어나서 모금도 뭐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사적인 그 큰 손들이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해리스 캠프의 특징은 정말 그 풀뿌리로 네네. 정말 개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정말 모았던 돈으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만만치 않은 어떤 그 운동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효과가 다 이렇게 온전히 다 드러나기에는 뭐 후보 자신의 좀 역량 부족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캐릭터를 선정하는 그 과정, 명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이 되거나 부동층에 해당하는 분들로 하여금 아무리 그렇더라도 트럼프는 그래 아니지 그러면서 이쪽을 손을 들어줄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았었던 것으로밖에는 네네.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교수님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처럼 선명하게 대조적이었던 그 후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백인과 유색인종, 그다음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났고 그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성별 대결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태권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낙태권이 그렇게 결정적인 한 방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낙태권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네네. 그런데 경제나 국경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였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여성 유권자들 중에서 낙태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그 이슈로 인해서 그 투표를 결정한 여성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표집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태권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있었기 때문에 낙태권이 그 여성 표심을 잡거나 여타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낙태권으로 어려운 실물 경제 상황을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 얘기는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 민주주의 위협과 낙태권을 부각시키면서도 나름대로 미국 경제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뭐 중산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세금 혜택이나 감면 이런 부분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미국 유권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이슈가 어떤 건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선에서 어떤 경제나 남북 교육 문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인 이슈가 그렇죠. 또 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이슈를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이걸 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lks are feeling and experiencing a range of emotions right now. I get it.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is not what we wanted, not what we fought for, not what we voted for. The light of America's promise will always burn bright. As long as we never give up and as long as we keep fighting. 그런데 그 이번 선거는 대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하원 네.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는데 네. 그런데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하원까지도 이제 네. 그 장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이렇게 공화당이 완전하게 승리하고 민주당이 완패한 그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상원에서 52석 대 44석, 아직까지 이제 다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206석 대 191석, 지금까지 숫자는 지금 이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조차도 지금 상원, 하원, 이게 또 상원하고 하원이 당이 다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해소가 돼서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가 같은 당으로 다수당과 집권당이 같은 이런 상황을 이제 미국 국민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랬을 때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의 그 추동력을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러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 지금 국제적인 상황, 물론 미국 국민들이 외교 정책을 가지고 그게 1, 2순위가 돼서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3년째 이제 만 3년이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그러는 것도 지금 뭐 시시각각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은 우리 지금 북한 지금 문제까지 개입이 되면서 더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들만 있죠.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도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고 또 자국에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그런 지도자고,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도 지금 미국이 건곤일척의 이 패권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또 나라의 지도자도 정말 만만한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1순위는 아니겠지만 네네. 뭐 역시 나름대로 전략가기 때문에 이런 시국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지금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시절에는 역시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비단 뭐 미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아마 국민들이나 비슷한 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다 앞서 말씀 나왔지만 이렇게 인플레, 지금 고금리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해 가면서도 미국의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조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이것이 결국은 얼마나 그 투표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향후 더 표를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아까 나온 그런 낙태 문제라든지 등등. 트럼프 벌써 딱
당선 이거 얘기할 때 뒤에 보셨지 않습니까? 가족 총출동. 사실 이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미국 전통 보수들이 원하는 그림들이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가족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들. 뭐 결혼 아시다시피 3번 했고 어머님들 다르지만 다 단결해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지지했노라라는 것을 대내외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을 그것은 사실 우리 관념에서 봤을 땐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트럼프가 5남매도 썼던가요? 네. 그런데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상하원까지 입법부까지 모두 다 완패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은 상당한 그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선 연도에 열리는 연방 상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선거, 주의회 선거 이런 부분은 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거나 해리스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재선에 나서는 어떤 행정부,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심판론이 미국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번에 유효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 하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일꾼이라는 그 인식에서 어떤 그 강력한 그 현직 의원이 있을 때는 재선되는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선전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주당은 패배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이 거듭날 건가,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한 개편 작업을 이제 본격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주요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앞다투어 가지고 축사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트럼프 시대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자칫 무역이나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자 국제주의자들이 그 집권을 했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경찰도 자처하고 미국이 만든 어떤 그 제도 안에서 이제 그 국제주의를 펼쳤던 거고 세계화를 펼쳤던 것인데요. 이제 뭐 트럼프는 그 마가 이 모자에도 다 나오듯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모자를 지지자들도 많이 쓰시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결국은 미국 제1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이 이제 국정 전반에 다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철학이라면 철학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택, 집중 이런 이제 전략들을 아무래도 펼치겠죠. 세계화는 이제 거부하고 우리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높인다. 따라서 이제 그 뭐 패트리어티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애국주의를 포용하고 결국은 세계화는 거부한다. 이제 이런 식의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이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생각보다도 길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장담했단 말이에요. 전쟁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금방 끝날까요? 두 개의 전쟁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가 되면 급격한 변화를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트럼프 후보가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특히 전화를 걸어가지고 젤렌스키와 푸틴을 압박을 해가지고 통화를 통해 가지고 전쟁을 끝내는데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거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여부를 무기로 해가지고 젤렌스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푸틴과 협상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24시간에 끝내기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네네. 얘기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진 것은 가진 대로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남아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네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나토 동맹들, 유럽 동맹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사실 나토는 미국을 위한 어떤 조직이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변했을 때 유럽 동맹들, 나토 동맹들이 어떤 반기를 들거나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전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얘기는 북러 관계라든지 미러 관계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에 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젤렌스키 대통령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자 전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양상이 좀 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이 늘 유럽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미국의 이제 초기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얽혀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역인 것인데 중동도 그렇게 치면은 마찬가지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파트너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당선이 반가울 것이고요. 요컨대 지금 이스라엘이 소위 지금 이 전쟁의 가장 본질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그럼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고는 관점에서 소위 이제 오바마 때 있었던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 합의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파기를 했었고 그리고 바이든이나 지금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다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동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트럼프가 들어섰기 때문에 트럼프는 JCPOA는 처음부터 이건 나쁜 합의라고 해서 박차고 나갔던 것이고 이란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전면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 기회에 이쪽 지역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었죠. 트럼프 당시에 그런 이제 소위 이란이 아닌 다른 이제 아랍 국가들 당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은 UAE라든지 바레인까지 이제 나중에 갔습니다만 그런 화해를 이끌어내는 전략은 또 추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을 가장 민감하게 지켜봤을 나라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일 것 같은데 중국은 누가 승리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트럼프의 승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두 분 다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해리스도 아프고 트럼프도 아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끼인 객긴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 다 굉장히 공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게 초당적인 어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해리스가 되면 장단점이 있고 트럼프가 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통상 부분에서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그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하나의 큰 축이고 첨단 기술이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탈동조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어떤 제조업의 허브로 다시 제조업의 부흥을 이끄는 게 또 다른 축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 통상 부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전통 무역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포탄이 이제 날라오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아무래도 방어해야 될 그 전선이 더 커지는 거고 반면에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하면서 촘촘하게 중국을 압박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정말 외로운 그러한 형국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동맹을 돈으로 보고 돈돈을 하기 때문에 동맹 시스템이 좀 균열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예상도 있고 우리가 일기 행정부 때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힘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이 별로 없는 제3세계라든지 여타 미국의 주요 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든지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우군을 만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동맹 시스템이 좀 균열이 되고 글로벌 사우스를 결집하는데 중국 역할이 커진다면 그러면 외교안보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우군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별로 중국도 대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거는 사실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 말고 또 다른 큰 나라들이 EU가 있고 네. 그다음 특히 이제 나토 동맹국들이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걱정을 하죠. 저도 올해 따라 좀 유럽 출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전쟁이 말 그대로 자신들의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러시아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를 상대하기에는 아무리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또 강한 나라들이 있다고 해도 좀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토라고 하는 게 있어 왔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임승차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위비를 이제 국내 총 생산에 대비 이제 2% 이상으로 인상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죠. 또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그런 이제 멘트들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8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시간주 그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주 방위군 협회 총회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 참석해서 이제 적어도 3%는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나토의 그 유럽 동맹국의 방위 비용의 증액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유럽 안보에 어떤 더 큰 책임을 다하라 이런 역할 분담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이제 여러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마 당시 이제 뭐 메르켈 총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었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아마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돌아온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건데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눈길을 끌었던 트럼프의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South Korea. I love South Korea. They're wonderful people, extremely ambitious.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You know, a lot of times the press would say he gets along with Kim Jong-un,
North Korea. He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I got along with him great. You were never in danger with me as your president. It's a good thing to get along, not a bad thing.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발언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던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제2기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과 협력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이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게 중요한 파트너 국가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 영내에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동맹을 운영하는 그런 경제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워낙 그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위분담금 지급 요구 이런 부분이 올 거니까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서는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미국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 같은 힘 있는 동맹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트럼프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에는 이런 분이 우리 한국 인사를 만나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한미 동맹은 트럼프 2기에서 공고할 것이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은 한미일 협력이 지속이 되는데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애지중지했던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애지중지할 것이냐. 즉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로 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의구심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하게 일본과 함께 강하게 밀어붙여서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이 한미일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있는 의제로 이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SMA 방위 네. 분담금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인상한다고 하겠죠. 그다음에 얼마나 인상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 선거 중에 나온 말로는 네네. 뭐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우려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이제 우리 한미 양측이 협상을 마무리하긴 했는데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죠. 그게 이제 SMA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로 이제 없자면 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이제 그런 무리한 어떤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당연히 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이제 시급성에 있어서 저는 이게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좀 않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럽에서의 상황이 워낙 긴박하고 또 중동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동아시아 동맹들과의 어떤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 한 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이제 그가 높여놓은 숫자에 우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네네. 좀 아무래도 우리도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유세 과정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강력한 보호 무역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굉장히 흑자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의 저런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흑자국이죠. 대미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미 무역 장벽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살아가는 이유가 이 미국 국제 무역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에게,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미국이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이상 미국 노동자나 기업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외국한테 전가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 관세를 통해서 전가하고 얻어들인 수익을 다시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돌려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그 재선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이거는 반드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관세가 시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어떤 그 트럼프가 애지중지하고 정치적 상식성이 큰 그러한 그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국가 중심, 중국이 되겠죠. 그 중국 중심으로 관세를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내가 한다면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율의 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처하고 있는 현재의 트럼프 주장원에 따르면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노력은 다시 강화할 것이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재무부나 상무부 연관 부처의 예스맨들이 포진하면서 그리고 트럼프 일기 핵심 참모들이 포진하면서 그 정책을 시행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보편적 관세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네네. FTA 뭐 재협상도 있었었고 실제로 일기 당시에 그래서 우려서 우려가 큰데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자꾸 미국 쪽으로 또 수출을 키웠었고 투자도 키웠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막히고 미국까지 막히나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이 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그 기업별로 이 그 방법들을 찾아내실 거라고 보는데 그 미국 이제 바뀌는 어떤 정책에서도 또 틈이 나올 것이니까요.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좀 세세한 전략들을 짜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미국하고 어떤 합작회사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논리에서의 틈새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도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요컨대 이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승자가 있을 수 있고 패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그 피해가 전반적으로는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도 함께 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죠. 칩스법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 관세 최대 20%까지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계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조금씩 갖춰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편적인 기준관세가 정말로 실시될 것인지 말씀드린 것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수입하다든지 여타의 노력을 들여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레이더에서 좀 빠져나오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칩스법이라든지 IRA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미국 내에서도 혜택을 보는 그런 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미국 내 파트너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정부라든지 이러한 행위자들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선제적으로 어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기업 분야별로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문정 공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